4교시 한번 보겠습니다. 4교시 자가용 수변전 설비 설계 순서 기본 문제 아닙니까? 고려사항 설계 순서의 내용 중에 고려사항 사수수수 막 나오네. 사수수수 배모수 재변술 이따 보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대책 오케이 쓸 줄 알아. 영상 변류기의 원리 설명하고 중성점 직접 접지를 하는 목적은 사실 절연 설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중성점 접지를 하는 목적 중성점 접지에 직접 접지와 비접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락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락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내가 풀 줄 알아. 스키장의 분위기 이용 계획 눈부심 및 안전을 고려해서 야간 조명 설계를 설명하시오. 이거 보고 싫어하시는 분들 있는데 우리 조원 씨앗에서는 아무도 싫어하지 않죠 이제. 네. 왜? 몰라도 점수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모른다라고 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몰라도 점수 잘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골프장 조명 기본에 입각해서 써가지고 점수 다 잘 받았습니다. 골프 치러 가보지도 않았는데. 네. 학교 조명에 대해서 나왔는데 기본에 입각해서 썼는데 점수 다 잘 받았어요. 스키장 조명 스키장에 야간에 가서 한번 타봤는데 내가 공부를 했다. 이러면은 기본에 입각해서 쓰면 엄청 점수 잘 받을 거고요. 내가 안 가봤어도 스키장 조명에 대해서 기본에 입각하면 쓰면 된다. 기본은 뭐예요? 조도 어떻게 할 거예요? 스키장에 잘 보이게 해야죠. 휘도 조도 분포 스키장의 조도 분포 슬로프에 좋게 해야죠. 기본 아닙니까 그게? 휘도 조명기구에 대한 눈부심은 없게 해야죠. 조명기구 때문에 눈부시면 안 되니까. 그런 기본에 입각해서. 그 다음에 램프는 어떻게 할 거예요? 효율 좋은 거. 이런 걸로 할 거. 배광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배광도 이제 눈부심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배광. 슬로프가 잘 보이고 그런 쪽. 그러면은 스키장에서 가서 내가 할강을 하고 있다며 하면 조명 탑을 하잖아요. 조명기구의 형태. 조명 타워 배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스키장을 타고 막 내려가는데 눈부심이 나한테 막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래만 보고 갈 거니까 이게 배광을 아래쪽으로 착 비치게 하면 그죠? 뒤에서는 이게 슬로프는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조명은 내가 안 보이고 그러면서 내가 지나가면 조명이 뒤에서 나를 비칠 거니까 또 앞사람하고 나하고도 잘 보일 거고 뭐 그래서 눈분도 안 부실 거고 그런 거를 생각하고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장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해주면 점수 잘 줍니다. 그 다음에 뭐 이용객의 눈부심을 고려를 또 하라고 했으니까 이 눈부심에 대한 것도 좀 적어주고 그래서 글레어 생기는 거 그런 게 없어야 된다. 글레어 종류도 좀 적어주고 그러면 되겠죠. 일단 그래도 내가 스키장이니까 그래도 못 쓰면은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IC 60364 6230의 규격에서 정하는 가전압보에 대해서 얘를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만만하게 볼 수 있는데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얘는 이해 포인트 보면은 과전압보호 일단은 기기보호만 생각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맞아요. 기기보호 하면 되는데 이 상용주파 과전압과 이런 개폐서지나 뇌격서지에 대한 과전압에 두 종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기기를 어떻게 절연 보호를 할 것이냐 상용주파 과전압에 대해서 견뎌야 되는데 얘도 견딜 수 있는 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IC 60364나 62305에서는 상용주파 과전압에 대해서도 얘가 견딜 수 있는 시간 그런 것들 좀 정해놨잖아요. 전압별로 그런 거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인체가 우리 고장 전압에 대해서 감전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감전 보호도 해야 된다. 그거까지 좀 적어주면 좋을 것이고 여기에서도 서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 60364가 저압 아닙니까? SPD 설치하는 거 62305 내격에 대한 거잖아요. 내격에 대한 기기 보호인데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SPD 설치해서 협조 보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 내용 쓰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쓰면 좋고 근데 일단 동그라미 하나 보고 유도전동기 기동 방식 얘도 거의 동그라미 할 수도 있어요. 유도전동기 기동 방식 기본이니까 꼭 해야 되는 거고 스마트 그리드 공부 안 하실 겁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스마트 그리드 주요 특성 내가 했다라고 하면 동그라미가 많아요. 4교시는 또 이제 행복한 거죠. 딱 4개만 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많이 풀 수 있어도 고민이 됩니다. 내가 4개밖에 선택을 못하니까 내가 잘 쓸 수 있는 건 뭐냐 이렇게 빠르게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1번, 2번, 3번, 4번을 잘 결정해야 돼요. 아주 완벽하게 잘 쓸 수 있는 거
나 1번 수변전 설비 계획 순서 고려사항 에너지 절감 잘 쓸 수 있다. 뭐 제 기준에서 사실 잘 쓸 수 있거든요. 1번 좋아. 기동 방식 이거 잘 쓸 수 있어요. 또 영상 변류기 원리 얘도 잘 쓸 수 있어요. 뭐 2번 얘를 1번으로 해도 돼. 이거 쓸 것도 사실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나머지 과전압을 할 건지 스키장에서 조명을 할 건지 스마트 그리드를 할 건지 스마트 그리드에 따른 산업 변화 전망까지 내가 해줄 수 있으면 이거 선택하면 되고요. 아니고 내가 이거 선택 못해. 나 조명을 잘해. 기본에 입각해서 저번에 전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골프장 조명 몰랐는데도 점수 잘 주더라. 학교 조명 몰랐는데도 점수 잘 주더라.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으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고 그럼 난 조명 설계를 해보자. 이런 분들을 선택하면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60364에서는 좀 알겠는데 62305에서는 뭐였지? 막 생각 잘 안 나면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은 요거 직접 접지질과 비접지질 선로의 지략보 설명할 거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들 공부하신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런 거를 선택해가지고 쓰다 보면 영상 변류기의 원리도 영상 변류기에 대해서 막 쓰다 보면 많아요. 이런 것만 4페이지, 5페이지 막 지나갑니다. 한 문제 쓰고 났는데 40분이 지났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잘 주어졌는데 망치는 겁니다. 내가 다 먹어야 되는데 한 개밖에 못 먹거든요. 근데 한 개당 만점은 25점 이거 이상은 절대 주지 않으니까 시간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4교시 같은 경우에 시간 관리 잘 하셔가지고 다 적당하게 다 고득점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 게 4교시였어요. 여러분들 잘 어떤 걸 선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자신 있는 걸 선택했을 거고 거기에서 다 고득점 받으시면 됩니다. 자, 내용 짧게 한번 볼게요. 설계 순서하고 고려사항 에너지 절감 보겠습니다. 자, 수변전 설비 설계 순서, 수전 방식, 그 다음에 일단 수전 용량 선정해야 되고 이 변압기 용량을 먼저 가장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량 계산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용량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용량 계산에 의해서 수전에 뭐가 결정됩니까? 수전 전압, 특고압으로 할 수 있는지 저압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신뢰성 고려해서 수전 방식 1회선 할 건지 2회선 할 건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변압기 용량 선정하고 그 다음에 배전 설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배전 전압도 결정하고 그리고 여기 보호 방식 뭐 이런 것도 결정하고 기기 선정하고 기기 선정 차단기는 어떻게 할래 뭐 CT는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이런 곳에서 뭐라고 할까 에너지 절감을 위한 또 수변전 설비 계획은 뭐가 있느냐 이것도 설계 순서에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빼가지고 따로 한번 써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수전 설비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해야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 사전조사, 수전전압,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국토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수전 시스템, 배전전압, 수변전 기기, 뭐 제어, 에너지 절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약간 수업하면서 이건 변형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왜냐하면 용량을 먼저 선정해야지 수전 전압도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거니까 이렇게 한번 좀 바꿔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이렇게 쭉 써내려가시면 되고 얘가 플로우 차트 그리는 거는 시험에 안 나왔었어요. 사실은 안 나왔었는데 왜냐하면 이거 하나하나 나왔으니까 수전 용량 산출은 어떻게 하느냐 수전 전압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선정하느냐 수전 방식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런 거 다 시험 항목이잖아요. 시험 항목인데 전체적으로 이 플로우 차트 해봐라라는 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뭘 하든지 이 순서를 암기하는 거 좋다라고 했잖아요. 암기해 놓으신 분은 이번에 고득점을 받는 거죠. 플로우 차트를 그릴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설계 순서에 대해서 항목을 딱 찍어가지고 물어본 거니까. 그리고 고려할 사항은 이것도 뭐 외워보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안신경, 합반부, 장애주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다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하고 신뢰도 높고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배치를 할 때 합리적으로 반출입 용이하게끔 보수가 간단한 장비, 장래에 대한 어떤 확장 고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 고려하고 주변 환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추가한 거 고조파나 EMI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고려할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수변전 설비할 때. 이게 떠오르신 분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플로우 차트에 대해서 내가 고려 사항으로 설명을 하겠다. 플로우 차트는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사전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지? 대지고유 저항 측정을 한다든지 퍼센트 임피던스 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수전 전압을 수전 지점을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게 다 고려사항 아닙니까 또? 그죠? 그래서 요 플로우 차트를 설명하는 거를 고려사항으로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똑같은 2번으로 고려사항을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 조사할 때 고려할 사항. 그 다음에 수전 용량을 할 때 고려할 사항. 뭐 모르면 표준 밀도법, 알면은 다 집계하는 거. 변압기 용량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 변압기 용량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 수용률, 부등률 이런 거, 뭐 1단가, 2단가 뭐 이런 거 넣어놨는데, 또 우리 변압기 용량 선정할 때 일반 부하일 때, 동력 부하일 때, 그죠? 전압 강화를 고려한 변압기 용량 선정 이런 게 있으니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전 전압에 대한 결정, 한정 공급 약관에 의해서 결정한다. 1000kW 미만은 저압 가능하고, 어디까지입니까? 만까지는 229 가능하고, 그 다음에 4만 40만입니까? 40만까지는 154로 해야 된다. 이런 기본 규정이 있다. 근데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게 고려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변전 시스템에 대한 결정, 뭐 이런 어떤 신뢰성을 고려해서 수전 방식에 대해서, 설비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할 건지. 변압기 뱅크도 원뱅크, 투뱅크, 쓰리뱅크 할 건데 하나를 용량을 큰 걸로 잡는 것보다는 분할하는 게 신뢰성이 있는 거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도 뭐라고 할까요? 계절성 부하 이런 것들은 좀 분리를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런 게 싹 나와 있으니까 이런 고려사항들을 쓰면 되는 거예요. 쓰다 보면 한도 끝도 없죠. 지금 여기 제가 이거 작성한 내용 절대 다 못 씁니다. 여기에서 딱 생각나는 것들을 간추려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꼭 생각나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대목차들이에요. 저기서 수전 설비 시스템에 대해서, 변압기에 대해서, 수전에 대해서, 용량에 대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기입해줘야 되겠다는 대목차들인 겁니다. 자, 사용 기기. 난연성, 방제, 그래서 몰드 변압기, 그런 VCB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한다. 기름이 들어간 것보다는. 보호 방식에 대한 수전 설비 보호 방식, PFS, PFCB, CB형. 이렇게 수전 설비 보호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죠? 우리 안전에 이번에 수전 설비에 대해서는 보호 방식 설명하시오. 이거 한번 나왔었습니다. 여기 이번에 나왔어요. 제가 봤잖아요. PFS, PFCB, CB형. 생각이 당연히 났겠죠? 당연히 나야 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원리적으로 설명하니까 엄청 잘 썼겠죠? PFS형, CB형이 완벽한 거. 거기에 CB가 단락전류 차단 못할 때는 파워퓨즈로 보호하게끔 경제성으로 한 거. 그 다음에 얘는 간이 수전 설비 이런 데 사용하는 거 했는데 실제로 시험에 가서 보면 완벽하지 않아요. 절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얘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딱 떠오른 게 그냥 PF 스위치형 이게 떠올랐어요. 뭔가 다 알고는 있는데 PF 스위치형, 그 다음에 PF CB형, 그 다음에 CB형 해가지고 딱 목차를 잡았어요. 그리고 찝찝한 거예요. PF 스위치형?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요. 진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1분, 2분, 3분 계속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갔어요. 끝나고 나서 생각이 납니다. PF S인데 왜 SW까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S가 왜 생각이 안 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모든 사람이 느끼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장에 가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제가 이번에 합격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변전실 계획. 변전실 계획에 대해서 뭐 고려사항 써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목차에 에너지 절감 대책 잡아야 되겠죠? 근데 에너지 절감 대책 잡을 때는 우리가 에너지 절감, 권장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사항이 있죠? 의무사항, 예. 의무사항, 권장사항에 대해서 공부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에너지에서. 그러면 수변전 설비에서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이 있고, 조명에서 의무사항, 권장사항이 있고, 간선이나 동력에서의 권장사항이 있잖아요. 의무사항이. 여기 수변전 설비 에너지 절감 대책 쓰라고 했으니까, 그거 막 어떻게 절감하지? 막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데 에너지 절감에서 공부했던 거 그냥 가져와서 쓰면 되죠. 의무사항, 권장사항 구분을 안 해도 돼요. 그죠? 문제의 맥락상 구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 항목에 대해서 떠올려야죠. 고효율 변압기 설치한다. 이게 뭐 에너지 절감 대책이라고 하니까 뭐 그냥 병렬 운전, 대수 제어해야 된다. 막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변전 설비 구성에 대해서만 보면 안 되고 딱 나열을 딱딱딱 할 수 있게 고효율 변압기 설치한다. 여기에 적정한 변압기 용량 선정한다. 이거 의무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적정한 변압기 용량 선정하는 게 왜 에너지 절감이지? 왜 에너지 절감이에요? 네. 적정한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면 고효율점에서 운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 큰 변압기 선정하면 운전점 자체가 효율이 낮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원리. 운전 대수 제어. 자, 그래서 고효율로 계속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대수 제어가 가능하면 좋다. 병렬 운전이라든지 전환 가능한 모선 설비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구성 자체가. 그 다음에 직강압 방식.
가능한 직강압 방식입니다. 이는 그냥 무조건 직강압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가능한 직강압 방식을 하면은 2단 강압에 대한 변압기가 하나 없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최대 수요 전력, 역률 제어 장치, 그 다음에 군별로 전력 양계를 설치하는 것도 사람이 사용하면서 에너지를 절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이미 암기 포인트에 있었던 거니까 갖고 와서 쓰면 되는 거죠. 자, 2교시는 영상별육의 원리, 중성점, 직접접지, 보호접지. 자, 이것도 당연히 찍었겠죠. 지락보호장치의 종류별을 설명하시오. 얘는 사실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나와줘야지 되는 문제예요. 또는 한 년 건너뛰면 나와야 되는 거고. 근데 18년도에 나오고 19년도에 20년도에 안 나왔어요. 안 찍을 수가 없죠, 제가. 21년도에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락보호 방식에 대해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자, 영상별육이는 뭐예요? ZCT죠? ZCT의 원리는 제가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찍었습니다. 얘도 딱 그대로. ZCT에서 영상별육의 검출 원리 이렇게 해서 딱 찍었어요. 기가 막히죠? 너무 자랑을 하면 안 되는데 124회에서 쫄딱 망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대로 이제 보여줄 생각이에요. 쫄딱 망하든 아니든 제가 찍은 게 왜냐하면 이대로 한번 쭉 밀고 가야 되고, 근데 자꾸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믿고 와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만한데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은 콩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빨간 콩이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이따 쳐봅시다. 하얀 콩이 엄청 많고 근데 눈을 가리고 내가 딱 이게 문제들이에요. 딱 끄집어내야 되는데 여기 빨간 콩이 제가 찍어 놓은 거예요. 얘는 언젠가는 나올 겁니다. 왜냐면 중요한 문제들로 찍어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올 건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하얀 콩들만 엄청 나왔어요. 그러니까 빨간 콩만 제가 찍어놨는데 문제가 하얀 콩만 나왔다는 겁니다. 쫄딱 망했죠?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확률이 빨간 콩이 많이 나오겠죠. 좀 이제 하얀 콩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제가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확률적 통계입니다. 네. 새로운 콩이 자꾸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콩을 넣지 말고 있는 콩으로만 잘하시면 됩니다. 자, 영상별육의 원리. 영상별육이는 여기 ZCT죠. RST상 또는 N상 넣어가지고 전류를 쫙 흘리는데 지락이 생기거나 했을 때 여기에 전류의 불평형이 생기면은 이게 지락이구나, 그죠? 전류가 흐르면 여기 자속 파이가 생길 거고, 자속 파이 R 파이 S T 파이 T가, 그 자속이 평형하면 자속 파이 R 파이 S 파이 T 이렇게 평형화 합성이 제로, 전압이 안 떠요. 영상별육이 2차 측에. 근데 뭔가 하나 지락이 생겨가지고 여기 작게 흐르거나 안 흐르거나 이러면은 자속의 불평형이 생겨서 여기에 DT분의 D 파이만큼 여기 전압이 2차 측이 유기가 돼서 그때 릴레이가 동작하는 거. 영상별육이 원리 아닙니까? 설명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파이 IR, IS, IT가 제로가 되고, 평형에서는 파이 R, 파이 S, 파이 T가 제로가 되고, 이런 간단한 수식인데 써주는 거하고 안 써주는 거하고는 답안지에 상당히 전문적이고 비전문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나열하게 한번 써주시고, 벡터도도 아까 그린 이런 벡터도 이렇게 해가지고 제로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이게 벡터도가 불평형이 되면 이게 전압이 뜨는 거, 이렇게 설명 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성점 직접접지 선로의 지락보호. 직접접지와 비접지를 좀 분리해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직접접지 에서는 이게 직접접지를 그려놓고 이게 지락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지락전류가 크게 흐를 거 아닙니까? 그 직접접지의 특징이 뭐예요? 지락전류가 크다, 지락 검출이 용이하다. 이게 특징 아닙니까? 신속히 차단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단점도 있죠. 전류가 엄청나게 크게 흐르니까 이게 뭐 직렬기기에 스트레스 받게 되죠.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이게 통신선이 지나가면 통신선에 유도 장애를 일으키게 되겠죠. 이런 게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간단한 특징인 거고. 그러면 지락을 어떻게 차단할 거냐? 이게 우리 책에 보면은 고압 회로에서의 지락보호 방법, 저압 회로에서의 지락보호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저압 쪽에 있는 거를 나열을 해놓고 얘가 저압에 쓸 수 있는 거냐, 고압이냐, 저압에 다 쓸 수 있는 거냐, 이런 거를 좀 옵션으로 넣었어요. 이거를 그냥 뭉텅대고 쓰면 얘가 ELB를 뭐 이렇게 중성적 접지 방식하고까지 연계를 해놨나, 이런 채점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ELB는 비접지, 직접 접지 방식의 어떤 지락 보호에도 ELB를 우리가 쓰기도 한다. 얘는 이제 차단기지만 쓰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어회로에는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거를 설명을 간단하게 해준 겁니다. 중요한 건 얘죠. CT Y결선 잔류회로 방식에 대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고. 삼권성 영상블로 회로에 대해서 그냥 써버리면 오히려 감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접지 방식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삼권성 영상 블로 방식은 어떤 접지 방식이에요? 저항 접지 방식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쭉 나열해서 외운 거 있으니까 썼다라고 해더라도 문제에 따라서 얘는 저항 접지 방식에 채용하는 거다라고 해서 써주면 절대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 오히려 이런 것까지도 안 해?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중성점 CT 방식이 있다라고 하면 되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25점 문제니까 각각의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한다라는 걸로 해서 제가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해놓은 거고, 아까 말씀드렸죠. 답안지에 요런 요상한 표시들, 별표,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뭐 웃는 표시, 뭐 이런 것들 해놓으시면 답안지 잘 작성하고 합격 점수가 나왔는데 저기 검토하시는 저 공단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냥 빼버립니다. 합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런 거 주의하시면 돼요. 자, 저는 저걸 왜 넣냐면 여기 나까지 했는데 이 다로 바꿔야 되고 나로 바꿔야 되고 막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살짝 좀 구분한다라고 해서 넣습니다. 자, ELB 사용하는 거 간단히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CT Y결선 잔류회로. Y결선 잔류회로와 블루회로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러면은 잔류회로도 열심히 그리고 블루회로도 열심히 그리면 되는데 막 이렇게 그릴 시간이 없어요. 시험장에 가면 내가 쓸 게 지금 항목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런 거 아주 간단하게 좀 해야지 되겠죠. 세로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CT 해가지고 짝짝짝짝 해서 여기 계정기 넣고 3개만 그려야죠. 땅땅땅 해서 이렇게 잔류회로 여기 GR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해가지고 쓰실 수 있으시죠? 이런 그림 지금 그릴 상황이 없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짝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여기에는 항상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직접 접지에서 지락 전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락 시 GR 계정기로 전류가 많이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블로회로는 이제 빼는 게 좋겠죠. 자세한 설명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직접 접지와 비접지만 설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중성점 CT 방식, 중성점에 CT를 넣는 방식이다. 얘도 이 뒤에 거 그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 중성점에다가 접지 박아놓고 CT 이렇게만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야죠. 이 부분만. 자, 그리고 여기 뭐 기본적으로 100대5짜리를 설치를 한다. 좋고요. 그 다음에 비접지 방식. 비접지 방식의 특징은, 자, 비접지 방식의 특징은 지락이 생겨도 지락 전류가 흘러갈 통로가 없는 거예요, 사실. 충전 C값으로 살짝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충전 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전 전류, 그러니까 지락 전류가 크지 않다. 그래서 전류에 대한 감지가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뭘 감지해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지락 시에 뜨는 전압을 검출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거를 검출해가지고 차단하는 게 이 지락 보호의 기본이고, 그럼 전압을 검출해가지고 메인을 차단해버리면 전체가 정전이 되니까 여기 아주 작게 흐르는 이 충전 전류에 의해서도 회로를 분리를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회로를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GPT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GPT로 흘러가는 전류, 그 전류의 방향을 판단을 해가지고 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게 SGR 계정기, 방향성 계정기를 하는 방식.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OVGR, GPT 설치해서 OVGR 전압되는 방식, 그 다음에 GPT도 설치하고 ZCT 설치해서 SGR로 어떤 방향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식, 두 개가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접지용 콘센터 설치하는 방식, 콘덴서 설치하는 방식, 그 다음에 GPT, 어차피 설치하는 GPT에 중성점이 있는데 거기에 CT를 설치하는 ZCT나 지락 계정기를 설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또 나왔는데, 자, 가번 GVT와 OVGR에 대한 지락 차단. 이거는 검출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반드시 이 벡터도를 그려야지 되는 거죠. 벡터도를 그려가지고 지락이 생겨도 지락 전류가 흘러갈 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GVT를 설치를 해서 GVT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끔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뭐죠? 시에라를 써가지고 전류를 완전히 제한을 해가지고 한 380mA 정도만 흐르게 해서 제한을 해놨는데, 아무튼 이렇게 한상이 지락이 되면 여기에 뜨는 전압이 평행이 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픈 델타 쪽에 2차 측에 또는 3차 측에 오픈 델타 쪽에 전압이 뜨게끔 하는 방식이다. 그 전압이 뜨는 벡터도 그리고 최대 190V까지 상승할 수 있다. 190V라는 기보다는 상전압에 곱하기 3배만큼 뜰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GVT와 ZCT를 이용해서 SGR 방향 지락 계전기를 사용하는 방식. 얘는 어떤 회로에 대한 차단이 가능하죠. 앞에 첫 번째는 메인을 그냥 차단할 거거든요. 메인을 차단할 거니까 그냥 다정전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신뢰성이 조금 더 좋은 방식인데, 저는 공급에 어떤 여기 지락된 회로만 차단하자. 그래서 지락되는 곳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얘는 전류가 이렇게 충전 전류 때문에 올라가고 실제 지락이 돼서 내려오는 방향만 측정을 하는 것이 SGR을 설치를 하는 방식입니다. 뭐 상세한 설명은 좀 힘들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SGR에 대한 어떤 검출 감도 또는 검출 방법 할 때 요 동작 영역에 대한 표시를 나타낸 그림이죠. SGR 계전기에.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접지형 콘덴서. 여기 회로에 어떤 지락이 생겼는데, 이게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GVT 설치하고 이러면 좀 비싸지니까. 근데 이게 아주 짧은 그런 구간이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별도로 콘덴서를 설치를 해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에다가 CT를 설치하면 이 지락 시에 충전 전류가 이쪽으로 좀 흘러가거든요. 그걸 검출하는 방식이 접지형 콘덴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GVT를 어차피 설치할 거면 GVT에도 중성점 접지를 해놨는데 중성점 접지 측에다가 계전기를 설치를 하면 된다. 이게 GVT 1차 접지 측에 ZCT와 계전기 설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항목만 잘 생각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작성하면 돼요. 근데 중성점 접지에 대해서는 뭐 맺은말이나 개요에 우리가 쓸 말이 많죠. 개요에는 중성점 접지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쓰고 접지 방식별로 지락보가 다르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여기 맺은말에서도 중성점 접지 방식에 대해서 지락보호를 해야지 되고 지락보호를 하기 위한 방법이 별도로 있으니까 설계 시에, 감리 시에, 시공할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3번. 자, 스키장의 야간 조명. 자, 기본에 입각해서 하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스키장이 어디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박물관에 찍은 거고. 스키장 여기 처음 나온 거네요. 그죠? 지난번에 뭐가 나왔어요? 우리 답안지 잘 쓴 거, 그냥 기본에 입각했는데 점수 잘 나온 거, 골프장 조명 18년도에 나왔는데 우리 기본에 입각해서 쓴 사람들 점수 다 잘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조명도 20년 작년도에 나왔는데 기본에 입각해서 쓴 사람들이 점수를 다 잘 받았어요. 지금 개변 접수가 다 나오니까 증명이 됩니다. 이제 스키장 조명도 마찬가지. 자, 스키장을 그냥 생각만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기본을 생각해보자. 기본은 항상 제가 이거잖아요. 조도는 어떻게 할 거지? 균제도는 어떻게 할 거지? 근데 분포, 균제도 분포. 이게 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스키장의 조명. 엄청나게 밝게 하잖아요. 실제로. 밝게 해야지 안전한 거예요. 왜 밝게 해야지 안전합니까? 스피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천천히 걸어가는 곳이면은 공원 조명처럼 해놓으면 됩니다. 근데 스피드를 즐겨야 되니까 위험하잖아요. 안 보이면. 그래서 엄청나게 밝게 해야 되는 게 스키장 조명이에요. 조도 얘기하면 되고. 균제도. 여기 막 지금 여기도 균제도가 돈을 아끼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슬로프인데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이런 데가 위험한 부분입니다.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스키장에서 스키 타러 가면은 맨날 보시죠? 이렇게 실려가지고 내려가는 사람들 계속 보잖아요. 내가 아니기를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상당히 위험한 게 스키장인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죠. 균제도 좋게끔 해야 된다. 글레오 눈부심 밝게 해야 되는데 대용량 조명이 들어갈 거고 그거에 대한 눈부심 없어야지 좋겠다. 연색성. 연색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색성은 명시 조명 기준으로 가면 기본 항상 연색성 좋은 걸로 써야 되잖아요. 연색성이 좋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아까 문제가 뭐였습니까? 문제가 이용객의 스키장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면 연색성이 좋아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색온도. 색온도도 분위기하고 좀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쾌적함 이런 거하고 조도가 높아야 돼요. 그럼 색온도 어떻게 해야 돼요?
높아야 된다. 조도가 낮은 곳에서는 세곤도가 낮아야 되는데 스키장은 조도가 높아야 되니까 세곤도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에 입각해서 쓰는 거예요. 램프, 고효율 이런 거 고려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고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고효율을 위해서는 어떤 램프? LED 램프, 고조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HID 램프 이렇게 뭐 광장 조명 하듯이 설치하면 된다. 조명 기구나 조명 방식, 여기는 조명 타워에 의한 걸로 가야 되겠죠? 스키장에서 그런 조명 방식을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배강은 눈부심이 없는 배강 방향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와, 점수 엄청 줄걸요? 이게 25점 만점인데 15점이 한 60점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기본에 입각해서 쓰면 이거 20점 가까이 20점 이상으로 점수 줍니다. 한번 이번에 한번 그렇게 쓰신 분, 그거 안 쓰신 분에 대해서 한번 서로 대조를 해보세요, 점수를. 이번에 20점 이상 이거 나오신 분 우리 기본반에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합격을 하는 거고. 스키장 조명에 대해서 볼게요. 간단하게 조도는 이렇게 높아야 된다. 한마디 쓸 수 없잖아요. 조도에 대한 개념. 일반적으로 높을수록 좋은 거 맞는데 높아야 되고 스키장에서. 근데 너무 높을 필요는 없죠. 몇 눅스를 한 개로 봅니까? 2000눅스. 2000눅스를 한 개 조도로 보고 이거보다 더 밝아서는 우리가 밝게 느끼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경제성 고려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균제도. 균제도 일단 좋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사무실 같은 데는 균제도가 0.7 이상도 나오죠. 여기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근데 스키장, 경기장 이런 데서 균제도를 0.7을 낼 수가 있을까요? 절대 낼 수 없겠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아는 거는 0.3이라는 거 아니까 이 정도는 되면 좋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괜찮죠. 일단 균제도 좋아야 된다. 균제도 나쁘면 눈의 피로도가 증대된다. 위험해진다. 분위기 안 좋아진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물어본 게 그거니까. 그 다음에 눈부심 없어야 되죠. 눈부심은 간불직방, 감능걸레요, 불쾌걸레요, 직시걸레요, 반사걸레요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늘이나 그림자 일단 발생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경기장 조명도 마찬가지인데요. 광원의 분포, 분광 특성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 수직면 조도, 수평면 조도구나. 수평면 조도를 대부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경기장 같은 데서는 연직면 조도도 중요합니다. 연직면 조도가 중요한 이유는 움직이는 물체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이게 공이 샥 날아가는데 이게 수평면 조도만 생각해서 설계하면 공이 날아가는 게 잘 안 보입니다. 옆으로 쏴주는 광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연직면 조도예요. 스키장도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스피드를 즐기는 곳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슉슉 지나가고 하는 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써주셔도 또 되는 거죠. 강원의 분광 분포는 분광 분포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가장 연색성이 좋은 것, 가장 주광에 가까운 것을 사용하면 분위기가 좋아진다. 쾌적해진다. 그 다음에 세곤도, 심리적 효과에서 영향을 미치죠. 조도가 높게 해야 되니까 세곤도도 높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조도가 높은데 세곤도가 낮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조도가 높은데 세곤도가 낮으면 어떻게 이게 답답하고 더운 느낌이고, 조도가 낮은데 세곤도만 높으면 이게 너무 서늘한 이런 느낌이고 싸늘한 느낌, 그러니까 쾌적한 느낌에서 항상 유지가 돼야 된다. 이것도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조명기구 위치와 의장, 일단 조명기구 타워 형식으로 할 건데 단순한 게 좋겠죠. 화려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서 조명 타워 조명으로 한다. 아까 뒤에서 비춰지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경제성 고려해서 LED 조명 최근에 많이 적용을 한다. 예전에는 HID 램프를 썼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자, 과전압보에 대해서 설명해라. RC 603664 62305. 여기에서도 우리 과전압보 이렇게 찍은 거 보면 어떤 스트레스 전압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과전압에 대한 스트레스 전압.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여기 어떤 기기 임펄스 내전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IC 60364에 있는 과전압의 기본이죠. 상형주파 과전압에 대한 전압 허용 범위, 그 다음에 이런 서지에 대한 전압 허용 범위, 그리고 SPD 설치하는 거. 62305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62305에는 6230 다시 근데 1이라고 해놓은 게 가장 제가 마음에 걸렸어요. 62305 1은 일반 원칙이거든요.
일반 원칙이다 보니까 사실 다 있어요. 저 안에 자세히 보면은 뭐 손상의 유형, 손실의 유형 이런 것도 있지만 저 안에 보면 내격에 대해서 내격 전류가 방전되면서 뜨는 과전압에 대해서 우리 보폭전압, 저촉전압 이런 거에 대해서 인체도 보호를 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기기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SPD 설치해가지고 기기에 미치는 영향도 보호를 해야 되고 건물도 보호를 해야 돼요. 건물도 내격이 빵 맞으면 그거에 의한 어떤 전류의 자속의 영향을 받아서 건물이 비산되고 파괴되고 하잖아요. 그런 게 62305-1에 보면은 사실 아주 짧은 항목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도대체 얘는 SPD만 하라는 얘기야, 모든 걸 다 쓰라는 얘기야, 조금 제가 헷갈렸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하면서 쓰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62305에 대해서 다시 1은 거의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채점자는, 그러니까 출제자는 어떤 딱 항목에 대해서 답안을 제출을 했겠지만 조금 넓은 범위에서는 6230에 대한 어떤 내용을, 과전압에 대한 내용을 다 써도 틀린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62305에는 이 LPMS라고 있죠. 여기 정보통신설비가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안지를 내가 썼으면 괜찮은 답안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건 62305-4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4에서 나오는 건데 다시 1에서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뭐 상용주파 과전압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기느냐. 고압계통에 지락이 생기면 저압 쪽에 과전압 뜨죠.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근데 이거 외에 중성선이 있는 경우에 중성선이 단선되면 나머지 상에 연결되어 있는 기기에 과전압이 떠요. 선도체하고 중선선에서 단락이 되면 선도체하고 중성선이 단락이 되면 전류가 흐를 거 아닙니까? 중성선의 전압이 뜨게 돼요. 중성전압이 전압이 뜨면 중성선과 다른 선 연결되어 있는 단상 부하에는 또 과전압 뜹니다.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RT 계통, 이 비접지 계통이니까 전압이 상승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상용주파 스트레스 전압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 U1, U2의 어떤 스트레스 전압, 그 다음에 UF의 고장 전압, 이건 뭐 인체나 대지하고의 절연이 관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U1, U2는 기기의 스트레스 전압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IC 60364에 아주 기본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 암기는 못 하잖아요. 어떻게 다 암기를 해? 근데 기본 원리를 그려놓고 U1, U2가 발생할 수 있다, UF 발생할 수 있다. 딱 하나만 찍어가지고 그냥, 또는 TN 계통,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TN 계통에서 여기에 뭔가 고압 측에 지락이 생겼을 때 지락 전류가 대지로 흐르고 여기에 접지에 저항이 있다면 여기 흐르는 전위가 상승할 텐데, 저압 측의 중성점에도 같이 묶어놨으면 전위가 상승할 거고, 전위가 상승하면서 여기에 별도로 이렇게 접지를 해놨으면 여기는 여기 왜 하면은 상승 안 할 거니까, 다 같이 상승하는데 상승 안 하니까 U2가 뜰 거고, 또 이렇게 같이 물려놨으면 여기에 전압이 뜰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의 포인트만 적어주시면 돼요. 이때 이거를 다 적겠어요. 그림 그리다가 이것만 그리다가 끝나죠. 자, 그 다음에 상용주파 스트레스 전압 UF에 대한 어떤 지속 시간 기준이 있는 거죠. 이런 전압이 예를 들어 1000V가 떴을 때는, 죄송합니다. 100V가 떴을 때는 한 1초, 1000ms 이내에서 차단이 돼야지 안전하다. 이런 데 기준이 있는 거고, 우리 지금 6034 기준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U1, U2에 대한 기준, 이게 저압 기기가 여기 뭡니까? 5초 이상, 5초 이하에서까지만 견디는 게 250V까지, 그다음 1200V까지. 요거 우리 다들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다들 암기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우리 6034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진 않지만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TN 계통이나 TT 계통에서 상용주파 스트레스 전압이 이렇게 뜰 수 있는 거, 루트 3배. IT 계통에서 루트 3배 뜰 수 있는 거. 뭔가 단락이 생기면 단락되지 않은 상과 중성선 사이에 1.45배 정도의 스트레스 전압이 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0364-4 쪽에 보면은 이제 내 임펄스에 대한 거, SPD 설치하는 거예요. 그 SPD를 어떻게 설치할 거냐에 대한 내용으로 답안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나는 범위에서. 나는 이렇게 그리고 카테고리를 그리고 SPD에 대한 등급에 대해서 적어주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이런 그림만 그려서 여기 SPD가 보호해야 되는 보호 레벨을 내가 좀 그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고, 나는 SPD에 대해서 플로우 차트를 그리고 설명해 주겠다. 이게 떠오르신 분은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적은 거 이거 다를 절대 적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62305 일반 원칙에 가면은 일반 원칙이 이제 내방전에 대한 게 앞쪽에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낙뢰에 대해서 인체상해, 그 다음에 불꽃 반전 생기면 물리적 손상, 기기 손상, 그 다음에 LEMP, 전자 장비들, 그죠? 내부 시스템에 대한 어떤 고장, 이런 것들에 대한 손상의 유형이 나와요. 이게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되는 거죠. 접촉전압, 보폭전압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안 뜨게 해야죠. 어떻게 해서 안 뜨게 해요? 전위 상승은 생기는데. 등전이, 그죠? 등전이하고, 예, 등전이하고 이 접지도 어떤 봉으로 박는 게 아니라 메쉬 형태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접촉전압, 보폭전압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인체 손상을. 뭐 불꽃 방전, 물리적 손상. 이거는 이게 뭐죠? 인하도선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뜨려야 되겠죠? 또 등전이도 있고. 그 다음에 LEMP, 요거 LPMS, LEMP에 의한 어떤 LPMS, 내부 시스템에 대한 고장했을 때 여기 어떤 기기가 있는데 여기 SPD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차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게 이제 제가 60364-1에 대한 관점으로 조금 써본 겁니다. 내용 자체를. 생각나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썼는지. 요게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62305-1에 대한 대책으로 좀 써라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유형으로 썼을 것 같고요. 답안이 어떻게 채점될지는 채점자의 재량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두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유도전동기 기동 방식. 얘는 뭐 당연히 대비로 있는 거고 우리가 풀 줄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기동 방식 그러면 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키포인트죠. 일단 직입 기동, Y델타 기동, 리액터 기동, 콘돌포 기동. 이게 표현 없지만 소프트 스타터, 그죠? 거기까지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설명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기동 전류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안 줄어드느냐. 그럼 첫 번째 선정하는 이유를 해야죠. 그냥 전전압 기동 해도 되는데 얘 왜 Y델타하고 리액터 기동을 하는 것이냐. 그냥 직입 기동을 했더니 기동 전류가 너무 커서 계통에 전압 변동을 일으키더라. 전압 강화가 너무 크더라. 이런 상황. 그래 변압기 용량을 너무 크게 해야지 되더라. 그래서 감전압 기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럴 때 선택하는 게 유도전동기 기동 방식 아니겠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잘 원리를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동 방식에 대한 특징은 기동 전류가 3분의 1로 흐른다. 또는 기본 원칙은 뭐예요? 전압에 비례한다예요. 감전압 기동 아닙니까? 전압을 다운시키는 기동. 전압을 다운시킨 만큼 기동 전류가 그거에 비례해서 줄어드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Y델타 같은 경우에는 제곱에 비례해서 줄어들었죠. 3분의 1로. 그 다음에 콘돌프 같은 경우에도 제곱에 대해서 줄어들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여기 전압에 대해서 그대로 비례해서 줄어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토크. 토크가 이게 또 3분의 1로 기동 토크가 직입 기동이 이만큼 토크가 좋은데 나머지는 3분의 1로 줄어들고 전압의 제곱만큼 다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럼 주의사항이 뭡니까? 내가 전전압 기동을 내가 전압 강화 때문에 안 하고 Y델타 기동이나 리액터 기동을 했는데 이럴 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뭐예요? 토크예요. 토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부하의 특성에 맞게끔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가 내가 힘이 없어도 돌아가는 녀석, 그런 부하, 밴, 펌프 이런 데는 적용할 수 있지만 무거운 거를 끌어올린다든지 이런 데는 좀 불가능할 수가 있다. 검토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내용에 언급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기동법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나열해 주시면 돼요. 가능한 이런 전류 그림과 토크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소프트 스타트까지. 얘는 어떤 전력 변환 장치를 써서 전압을 끊어주는 거죠. 다운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장치. 그 다음에 기동 전류가 너무 큰 곳에 적용을 하면은 기동 전류를 줄이면서 소프트하게 기동시킬 수가 있다. 기동 토크가 좀 딸리네?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유도전동기 기동 방식 선정 시 고려사항. 그럼 여기 기동시 전압 강화를 확인하고 그 허용 범위 안에 있으면 직입기동 해도 돼요. 허용 범위 밖으로 벗어나면 대책을 세워야죠. 그 대책 중에 하나가 기동 방식을 변경하는 겁니다. 다른 전동기 외의 대책은 변압기 용량을 크게 하는 거. 근데 지금 변압기 용량을 증가시키는 거는 이거는 여기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지금 기동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려니까 기동 방식을 바꿔가지고 이 전압 변동을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기동 토크와 보아 토크의 관계. 적용을 했더니 토크가 약해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검토해야 된다. 기동기의 시간 내량 확인. 직입 기동으로 하면 기동 토크가 크죠? 빨리 기동이 돼요. 기동이 끝나면은 전격 전류로 흐르니까. 근데 이 Y델타 기동, 리델타 기동을 하면은 기동 토크가 작기 때문에 기동하는 동안까지 시간이 엄청 길어져요. 길어지는데 기동 전류가 줄긴 하지만 전격 전류의 뭐 2배, 3배는 흐르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흐르면 전동기가 타버려요. 또는 전동기에다 리액터 기동했는데 리액터가 타버려요. 또 콘돌프 기동해가지고 단권 변압기를 설치했는데 변압기가 타버려요.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자, 그리고 기동했다가 섰다가 또 기동했다가 섰다가 기동 전류가 자꾸 반복적으로 흘러요. 온도가 자꾸 상승하겠죠. 이 온도가 절연 온도 이상이 되면 또 절연 파괴가 됩니다. 전도기등, 리액터 등. 지입기동이 곤란한 경우 선로의 전압가가 너무 크면 곤란하니까 왜 또 나왔어? 이건 그냥 어떤 매점말로 사용하면 되는데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전압가가 너무 크면 선정할 수 있다는 거고 변압기 용량이 작으면 감압기동 선정할 수 있다는 거고 케이블 굵기가 너무 작으면 또 감전압기동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6번 스마트 그리드. 자, 스마트 그리드는 뭐 당연히 찍어 놓기도 했는데 제가 기본반 강의를 하면서 여기에 딱 맞게 강의를 사실 드렸어요. 스마트 그리드에서는 일단 여러분들 공부는 해야 되고 뭐를 암기하자라고 했습니까? 암기 포인트. 이 스마트 그리드의 기본적인 개념과 항목, 뭐를 스마트하게 할 건데 전력망을, 신재생 에너지 개통 연계를 스마트하게, 전기차에 대한 것을 연계할 수 있는, 충전, 방전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스마트하게, V2G 같은 거. 그 다음에 소비자하고 전력 사용자하고 어떤 시간별로 전력 요금에 대한 관계, AMI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항목을 준비를 하자. 그리고 기존 설비와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차이점, 이거 그거 특징을 설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차이점도 이번에 꼭 설명을 하자라고 제가 강의를 했었죠.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그림이 이거 똑같이 그리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미술 전공하는 거 아니니까. 발전소,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 송전선로 이런 거 거치면서, 배전선로 거치면서 수용가로 가는데, 여기에서 기존은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전력이 가는 게 이게 기존의 전력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수요자하고 어떤 이런 모든 선로들이 서로 실시간으로 서류를 교환하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교환하면서 이걸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스마트 그리드의 기본 특징인 거고요. 여기에 항목에는 아까 얘기한 이런 항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기존 전력망과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표로 이렇게 나열을 했었고요. 우리 시중에서 파는 기본서에는 없지만 제가 강의 자료로 만들었던 거에는 다 있는 내용 그대로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기존 전력망에 대한 특징과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특징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건 상당히 이제 스마트 그리드로 가기 위한 게 목적이 뭐예요? 목적. 최종 목적. 스마트 그리드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효율적으로 뭘 이용을 해보자. 발전소도 효율적이 되고, 배전망도 효율적이 되고, 이 사용하는 사람도 효율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전력망을 진짜로 효율적으로 써보자. 이렇게 우리가 소비하던 것을 저장을 해가지고 쓰는 방식으로 가든 뭘 하든 아니면 안 쓰게끔 하든 효율을 어떻게 높이든 아무튼 평준하게끔 좀 가보자 제발. 이게 스마트 그리드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는 어떤 항목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력 계통의 운영이 스마트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전압 강화, 전압 변동 이런 거에 대해서 분산형 전원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분산형 전원이 붙으니까 안 좋은 점이 많은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전력망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전기차도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기차를 오히려 이용해서 ESS를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내가 사용자도 정확하게 비쌀 때는 좀 안 쓰고 쌀 때는 좀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발전소는 계속 24시간 가동을 하는 방법. 이런 거를 우리 하는 게 스마트 그리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보고요. 그러면 이게서 핵심 기술이 뭐냐 이렇게 제가 해드렸잖아요. 핵심 기술. 지능형 전력망을 위해서 어떤 핵심 기술이 요 표로도 있지만 다음에 또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유연 송전, 팩츠, 그다음에 EMS 이런 스카다 이런 시스템들을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지능형 신재생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개통 연계할 수 있는데 기술적인 그런 핵심 기술. 그 다음에 지능형 운송, 충전 전기 자동차, 여기에는 개통으로 연계해가지고 충방전을 하는 V2G 기술, 이런 것들이 주요 핵심 기술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능형 소비자, AMI를 설치를 해서 전력 사용, 실시간 사용 시간에 따른 그런 누적,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 이런 건 다 그런 기술 아닙니까? 지능형 전력 서비스, 이런 전력 서비스와 어떤 소비자 간의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스마트 그리드에서 내가 새롭게 기술을 접목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여기에 접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발전 설비 효율화, 모든 설비, 송전 설비, 이런 모든 설비에 대해서 효율화를 꾀하는 것, 요게, 그리고 기술 개발을 하는 것, 이게 스마트 그리드다라는 겁니다.